살롱 여차저차 다시 3인이 되었습니다. 싫어합니다 이 세 분을. 전우용, 김태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파트를 또 다시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자, 오늘 주제는 이 고가의 장신구들. 예. 고가의 장신구들 다 나온 게 아니네요 지금. 아이고, 그렇죠. 네. 창고 하나라도 부족할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고가의 장신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네. 보고 특검에게 잡힌 것도 지금 더 이거보다 많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근데 잡히지 않은 건 더 많지 않겠는가 싶단 말이죠. 예. 김건희에게 고가의 장신구란. 먼저 화면 좀 보죠. 화면요? 화면 안 떴나? 화면 뭐 있어요? 여기. 좀 읽어볼게요.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고 창피합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치에 제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또 죄 없이 구속되어야 하고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돼야 하겠습니까?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뜨려 주십시오. 재작년 5월 1일에 건설노동자 양효동 씨가 분신하기 전에 야사당 대표 앞으로 남긴 유서입니다. 억울하고 창피합니다 라고 쓴 것은 저분이 그렇게 다른 유서에는 그렇게 썼어요. 노조활동 열심히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공갈 혐의로 기소했다. 정말 창피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윤석열 정권이 당시에 건설 노동자들을 조직폭력배, 파렴치한 이렇게 몰아가지고 기소를 했고 그렇게 이제 마치 건폭이니 뭐니 해가지고 조폭처럼 몰았던 거죠. 그리고 검사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집시법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공갈죄 이런 걸로 이제 기소를 했었고요. 조선일보는 저걸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했고 월간조선은 유서 대필이라고까지 보도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니까 형식상 사과를 했어요. 그분들 다 지금 잘 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윤석열이 저렇게 건설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김건희는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거예요. 사치품 뇌물들을. 이 사치품의 첫 번째 특징은 이게 뇌물의 통로를 굉장히 넓힌다는 데 있어요. 조금 뭐 조선시대도 알았기 때문에 영조는 이 사치를 정말 이제 혐오했어요. 혐오해서 본인 스스로가 임금인데도 헤어진 옷을 그냥 기워서 입고 보류가 너덜너덜해져도 바꾸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양반집 부녀자들의 머리 모양까지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쪽진 여성 머리가 일반화된 게 영조 때 이후거든요. 그전까지는 틀의 머리 또는 체계라고 해서 머리 위에 가발 쓰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결국 조선 후기에 이게 무너지면서 지방관들이 세도가에 뇌물 바치고 그 뇌물의 몇 배를 농민들한테 수탈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거예요. 김건희 목걸이를 받은 건설사 사주로부터 노동조합원들이 뇌물 못 주잖아요. 건설사 사주로부터 받은 뇌물들은 조선 후기에 이른바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여라고 이제 그 춘향전에 나왔듯이 김건희 목걸이는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에요. 그걸 목에다 걸고 다닌 거예요. 사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 양상, 조선 후기적 말기적 중세 말기적 양상을 다시 재현시킨 거죠.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치품이라고 보통 이제 명품이라고 말이 바뀌었지만 원래 사치품이에요, 본질상.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큰 것을 사라고 해요. 큰 대자 밑에 놈자자를 쓰거든요. 그다음에 치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걸 치라고 해요. 사람인 옆에 많은 다자를 써요. 이게 사치예요. 이게 어떤 용도냐면 기본적으로 고양이 털 비슷해요. 고양이가 자기 왜소한 몸집을 은폐하려고 털을 세우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에게 사치품이란 자신의 초라하고 천박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외부를 꾸미는 그런 용도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런 사치욕이 심하다는 건 그만큼 내면이 허하다는 뜻이죠. 허하다는 뜻이고 그거를 그 목걸이를 차고 간 나토에서 전 그 바이든 대통령 부인이 한눈에 간파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Just be yourself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너답게 살아라. 그죠? 너답게가 뭐였을까요? 그냥 너답게 살아라 그랬어. 너무 많이 꾸몄다 이런 얘기고 꾸미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죠. 뭐 사실은 이제 김건희에게 사치품의 용도는 자신의 천박하고 초라한 내면을 감추기 위한 용도였는데 그걸로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공동체를 함께 살 수 없는 사회를 계속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김건희에게 사치품은 세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타인들로부터 높은 평가 혹은 인정을 구하기 위한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치품이 있을 것 같고 자기의 자존감을 위장하고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기 위로 도구라고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평가받기 위한 수단인 것 같아요. 그 사실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이 사치 소비, 과시성 소비가 많거든요.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그래서 덴마크 같은 나라는 명품 시장이 없어요. 그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건 평등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서열 문화가 없습니다. 위아래 뭐 돈 가지고 네가 위고 아래고 이걸 따지는 문화가 적으니까 사치 소비가 별로 없는 거죠. 야, 괜히 동화의 나라가 아니네. 아름다운 나라네. 그래서 이 불평등이 심하고 범죄는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하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서열이 쭉 매겨지는 사회에서는 사치품이 서열을 상징합니다. 목에 뭐 메고 딱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뭐 김건희가 명찰 달지 않고서야 어디 수수한 옷 입고 가면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뭘 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열 상징이거든요. 자, 그래서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 사치품은 자기의 서열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타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한테 내가 이게 사치품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기준 같은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필수품과 사치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근데 필수품은 내가 진짜 쓸모가 있어서 가지는 거잖아요. 당장 써야 되니까. 근데 사치품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 주로 타인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인도에 내가 혼자 산다고 상상해 봤을 때 그때도 나에게 절실히 필요하냐 그렇지 않냐 이걸 따져보면 답이 금방 나오죠. 예를 들면 김건희가 무인도에서 반클리프 메고 딱 나왔는데 까마귀하고 다람쥐밖에 없다. 아무 의미가 없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사치품의 사실 쓸모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김건희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치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사치품 같은 걸 걸거나 사치 행위를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구나라는 자기 확인, 자기 만족 이런 걸 얻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가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존감을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뭐 감추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존감을 높다고 착각하는 현상인데요. 요 용도로 사치품이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기 위로 도구라는 것은 애정 결핍이 심한 사람일수록 자기한테 집착하거든요. 자기한테 막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제 사랑 못 받고 자라난 불쌍한 나 사치로 위로하자.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계속 사치품 같은 거를 자기가 선물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고 자기가 못 받은 사랑을 달래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건희는 뭐 세 가지 다 해당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러니까 타인들로부터의 인정과 평가 이걸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는 안팎이 참 두루 빈곤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싶은 게 적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 법정 스님의 무소의 정신과도 통하는 건데 사람이 이제 마음으로 살지 않고 몸으로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외양에 집착하게 되는 건데 특히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엔 자기 이상과 욕망의 높이보다 자기 그 실존 본질적 가치가 워낙에 그 하찮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간격을 명품이나 보석이나 사치품 이런 걸로 자꾸 이제 채우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절대로 자기 돈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채우는 것조차 자기의 허영심과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빈곤감 이런 걸 채우는 것조차
남을 이용하는 것 이것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과시하는 사치의 방법으로 사용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어울리냐?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외국 나갈 때 뭐 할 때 그 치장한 것, 옷, 패션 많이 봤지만 안 어울리잖아요. 그게 막 그 뭐야 돼지목이 진주목걸이처럼. 근데 그렇게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은 사치품 명품 아니라 왕관을 갖다 씌워줘도 어울릴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김건희는 지금 명품 밝히다가 폐품 든 여인이다. 이런 지금 옷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옷이 우리가 본 적은 없지 지금. Just be yourself 뒤에 in jail 깜빵에서 너답게 살아라 뭐 이렇게 붙였으면 딱 맞을 것 같긴 한데요. 한 가지 좀 빼먹었어요. 우리가 광복절 특사 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 때문에 좀 미쳤는데 이때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건폭머리로 구속되었던 분들도 이번에 특사로 풀려났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회동 씨가 저승에서 조금이라도 좀 마음이 풀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본인은 구속 안 된다고 믿고 있었던데 주변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구속 안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근데 구속됐잖아요. 지금 심리는 어떨 것인가? 자, 심리는 심리학자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건희가 사실 처음에는 거짓말로 구속을 면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무너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건희는 윤석열에 비하면 훨씬 더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이 거짓말로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 즉 현실을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상황에 이제 도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머리는 잘 돌아가니까. 그리고 윤석열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김건희는 입장 차이가 있어요. 일단 윤석열은 내란죄로 걸려가지고 아무리 나가서 자기가 열심히 발버둥 쳐봐야 감형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달라요. 내란죄로 아직 걸린 건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형을 좀 깎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윤석열은 자기를 못 믿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서 조사받다 보면 없는 죄까지 다 털어낼 수도 있고 오히려 무기징역인데 사형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기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입 닫고 있는 게 나한테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김건희는 좀 다르죠. 김건희는 나름대로 대인관계에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교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죠. 네. 그러면 포스터까지 믿어요. 네, 게다가 검찰들은 내가 그동안 밥으로 여겨왔던 맨날 상대왔던 사람들이니까 조사받으면서 내가 또 살짝 웃어주면 어떻게 안 될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말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간 보러 나갔다가 근데 실패한 것 같은데 어제 간 보러 나갔다가 그러니까 계속 실패할 텐데 계속 시도할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는 윤석열처럼 빤스 저항 같은 건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가서 조사받으면서 돌파하려고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윤석열은 김건희가 조사받지 말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김건희가 먼저 조사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즉 자기가 진술을 다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다 덮어 씌우고 떠넘기고 했을 때 나중에 윤석열이 그걸 추인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다 뒤집어 씌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는 지금 서둘러서 나가서 조사를 빨리 끝내는 게 낫고 윤석열은 그걸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네 우리 주인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건희가 죄를 깎기 위해서 경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특검과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다. 딜을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주면 얼마 깎아줄래? 하루라도 좀 빼줘. 뭐 이런 식으로 딜. 뭐 그런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통하죠. 지금 특검이 지금 그러니까 통할 이게 부분 없잖아요. 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이제 시도할 그렇게 것이다. 믿고 그런 시도는 시도를 할 할 것이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항상 살아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뭔가 끊임없이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어제 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남편. 마치 애틋한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시도 네. 여러 가지 기술을 써볼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저는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가 하나 물었대잖아요. 목걸이 받았습니까? 근데 그 첫 번째 대답이 누구한테였어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제 사람들이 부인했다 이러는데 너무 많아서 누구한테 받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으로 전 들렸어요.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저는 내가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야. 이런 말로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들리는데.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서희건설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지. 생각을 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당선 직후에 드러난 것이고 그다음에 당선된 다음에 예를 들어 디올백 받듯이 만날 때마다 누구 만날 때마다 받았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최재형 목사도 그런 얘기 분명히 했어요. 김건희 만나려면은 뭐 하나씩 들고 있어야 네. 된다는 얘기 분명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받아놓은 게 창고 하나로도 부족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들어가서는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저걸 어떻게 하나. 한편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죄를 줄이기 위해서 당장 당면에 급한 것은 검사들하고 딜하는 거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저렇게 많이 모아놓고 저거를 한 번도 못 써보고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들 것이고 또 실제로 그 처리 문제들도 좀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안 들킬 수 있는가. 아마 지금쯤이라면 일단 1차적으로 증거인멸하는 방법들을 그동안 이제 모아놓은 것들 쌓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좀 처리하는 문제들을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예. 내가 꿀꺽하면 되나 이제? 그렇죠. 이제 이게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꽤 분명히 있을 많을 거예요. 네. 측근으로 뭐 명품 그 사치품들 잔뜩 쟁여놓고 누구한테 맡겨놨을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야 이거 이제 그 못 나오면 그렇죠. 자기 꿀꺽이다. 거라고 얘기도 못 할 거고 그런 이제 전에 그런 노태우 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 박철원인가 뭐 이제 비자금 이걸 누가 낼 거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했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비슷한 일들이 생길 거고 아마 김건희라면 자기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재산 맡기고 뺏기는 사연이야 많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부정한 그 재산일수록 너무 쉽게 가져.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돌려달라고 또 못하고 막 분쟁 나고 그런 거 많죠. 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 저 한편으로 머리를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안 통할 것이다. 그게 더 골치 아프겠다. 근데 예.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는 끊임없이 어떤 자기 위상을 바꾸는 자기가 준거로 하는 쪽으로 바꾸는데 치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원본 되저가 안 될 만큼 그 외모가 바뀐 사람이잖아요. 저는 근데 지금도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이렇게 믿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난 뭔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걸 끊임없이 추구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부활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감옥살이를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도 기간이 있는 모범수로.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아주 지금 창의적으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윤석열보단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석열 그 김건희 심리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재판에 임하는 문제는 김태형 소장님 말씀에 이제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나갈 때를 대비해서 처리해야 될 일들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지만 한편은 현실에 맞는 지금은 이제 어떤 간수가 여기서 실권자인가 어떤 간수를 내가 좀 꼬드겨 놔야 좀 감옥 생활이 편할까 이거 좀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도 어느 자세에서 사기를 친대요. 심지어 사형수 부인한테까지 사기를 쳤다고 하잖아. 사기꾼들이. 뭔가 그런- 간수들하고 말하면 교도관들 조심하셔야 돼. 옛날 이름을 썼는데 교도관. 실존의 방식이죠. 그런 사람들. 예.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거짓말 해야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자기도 속이는데. 자, 그럼 시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광복 80주년이고 윤건희 부부도 구속됐고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진정으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노랫말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산 신중현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푸른 내 마음 나뭇잎 푸르게 강물도 푸르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네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을 우리는 이 땅 위에 우리는 태어나고 아름다운 이곳에 자랑스러운 이곳에 살리라 찬란하게 빛나는 붉은 태양이 비추고 하얀 물결 넘치는 저 바다와 함께 있네 그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대와 노래하리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온다네 아름다운 강산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너의 마음 너와 나는 한 마음 너와 나 우리 영원히 영원히 사랑 영원히 영원히 우리 모두 다 끝없이 다정해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